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올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일단 저희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제가 이렇게 박수 친 이유는 다들 아시죠?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고요. 상당히 잘 나왔죠. 잘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당장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화요일 날 10월 실물 경제,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그리고 실물 투자들, 그러니까 고정 자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인 10월 실물 경제 지표가 수요일 날 나옵니다.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주택과 관련한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뉴욕 연방준비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주요하게 발표하는 각 지역의 제조업 또는 경기 전망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소비와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타겟 이런 소매 관련한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유통이나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면 거의 이제 3분기 실적은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기업이 있네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9월 달에 영국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딜레이 되긴 했지만 영국이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파운드와의 가치라든지 움직임들이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반적으로 G20 정상회의라든지 APEC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한 8.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7.9% 또는 8%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프라이즈하게도 얼마가 나왔죠? 7.7%가 나왔어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말 잘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거나 또는 시장 예상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물가 잡기 정말 쉽지 않네 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10월 소비자 물가부터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 한 2, 3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가 어떤 움직임으로 나왔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번 정도의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변곡점이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초에 가면 어떤 부분 이렇게 한번 물가가 빵 뛰는 모습이 나오죠. 이때는 팬데믹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는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부터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글로벌 공급망 변복 현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수요가 집중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크게 물가가 뛰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연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에너지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한 번 더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 주황색 선이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 YOY 증가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 물가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폭 자체가 어떻게 됐죠? 올라가는 폭 자체가 이렇게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말인즉슨 연준의 긴축 정책의 효과들이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도 어떤 부분을 명시했냐면 이 누적적인 통화 정책의
긴축 효과를 우리는 시차를 두고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상품 물가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 어떤 부분이 있었죠? 중고차 가격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갔었잖아요. 이걸 지금 한번 되새겨 보면 검정색이 미국의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입니다. 지난해는 높은 산을 그렸는데 이제는 높은 골짜기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10월 달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6%의 역성장을 했어요. 가격 자체가.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이고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 집계 이래 역대 5번째에 해당하는 낙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죠. 상품 물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뭐가? 이 서비스 물가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제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에서 보시면 이 소비자 물가가 서비스 물가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품 물가처럼 떨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물가와 관련해서 보실 때는 이 서비스 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 전망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지금 보고 있는 이제 현재 시점까지 다 나타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인데 물론 이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거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또는 곡물 가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 통화 정책의 영향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라든지 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그냥 단순하게 아까 보셨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최근 움직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잘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 대한 이 기저 효과도 있을 거고요. 기저 효과도 있을 거고 또는 이 긴축에 대한 효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일단은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이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56%였는데 오늘은 무려 8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근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 예상 대비해서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정말 환호를 했다라고 앞에서 그러면서 제가 박수 한번 쳐드렸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급락하는 모습이 동반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FOMC 회의 이후에 실제 올해 지금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올해 직전 최고점이 얼마였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2년물 국채금리는 이전에 4.65%가 정점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33%가 정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FOMC 회의 이후에 요게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8%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4.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또는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이제 엊그저께 중간선거가 일단 끝나긴 했지만은 이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감, 특히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국채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요 며칠 사이에는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FTX, 즉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것도 다 한 방에 잠재울 소비자 물가가 잘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거의 뭐 1,450원대까지 갔던 게 지금 1,350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귀결을 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채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다만 또 한 가지 챙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일까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죠. 물음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 나가면서 인플레를 자신들이 목표하는 2% 수준까지 낮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앞에서 미리 좀 전망치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긴 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그 2%대까지 가는 게 결코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결코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항상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상당히 높은 설득력과 근거를 갖고 있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 들어서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미 10년물과 2년물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계속 마이너스 구간,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10년물과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잠깐 마이너스가 됐다가 11월 들어서는 더 오히려 이 폭이 커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긴축에 대한 긴장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침체에 좀 더 프라이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년물이나 3개월물은 크게 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10년물은 오히려 가고 있지 못한 상황. 그리고 여기에다가 뒤에서 말씀드릴 지금 이 FTX발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발 유동성 위기에 관련한 부분들이 좀 더 불거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 장기 국채 금리가 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이제 대체 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원래 이 바이낸스가 이 FTX를 우리가 인수할게 라고 했는데 이걸 하루 만에 번복했죠. 봤더니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 노이즈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미국 SEC에서 이 FTX와 관련한 부분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공식화하기도 했고 이제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될 텐데 이런 이슈들이 올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가 좀 더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우려가 시장에 좀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실제 뭐 가상화폐 쪽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그러니까 11월 4일 날 페드가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부분에서도 향후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 유동성 부분을 분명히 꼽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부터 이번 현재까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죠. 뭐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정부가 뭐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갈수록 좀 더 타이트해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의 금융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국채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고 지난주에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상당히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채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당시의 상황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수준까지 유동성 지수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채의 평균 만기가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거든요. 5년 정도인데 이게 지금 5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 이자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국민들이 계속해서 낼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유동성과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야금야금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올해 미국 연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긴축 정책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금리 기조에서 기업이든 가게든 또는 정부든 자금 조달을 상당히 원활하게 했었죠. 이전에는 저리로 했었는데 이제는 고금리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이렇게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항상 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저희는 정기적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자를 주잖아요. 그걸 이표라고 하고 영어로는 쿠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쿠폰 수익률과 그리고 현재 채권 평균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향후에 만기가 도래해서 다시 재융자 하려고 하면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상당히 높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항상 볼 때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들보다 좀 낮은, 그걸 이제 우리가 하이힐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거의 팬데믹 당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지금 10%에 육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얼마? 이전에는 한 4%, 하이힐드가 4%에서 빌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10%니까 비용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한계의 한계에 직면하는 기업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한 유동성과 관련한 위기, 고조가 결국엔 크레딧과 관련한, 즉 신용 위기로 확산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상당히 좀 금융시장 내에서는 약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포인트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앞으로는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정도는 머릿속에 한번 인지해 놓으시고, 직접 확인 못 하시더라도 제가 월스파를 통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를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일단 환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할지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물가보다는 서비스 물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FTX발 유동성 위기와 관련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유동성 부족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결국에는 향후에 차입 비용의 부담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위기, 신용 위기로 나타날 여지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일정 중에 소매업체 월마트라든지 타겟, 홈디포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G20라든지 APEC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지도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일정이 빡빡한데요. 아무튼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